안녕하세요. 저는 신금정입니다.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려는 분들, 기초지역 안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 뭐 지속협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 고민하는 연대단체의 사무국을 맡고 있고요. 그 사무국으로 로컬 에너지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9년부터 한 18년 정도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도 했다가,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의사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들도 같이 거버넌스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은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뒤에 강의자들 맨 뒤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랑 같이 역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평구의 각 동별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고, 각 동들이 에너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연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협치 사업으로. 그 내용도 간단하게 그때 조사했던 각 동의 현황을 오늘 보여드립니다. 혹시 여기 주민자치위원이신 분 계신가요? 두 분. 네. 내년에 은평의 동들은 다 탄소 중립을 주제로 2천만 원 정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총회에 아마 탄소 중립 사업안이 올라와 있을 텐데 저희가 연초에 작년에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그중에 약간 좀 재밌어 보일 만한 프로그램을 뽑아서 각종 주민자치 간사님들께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주민총회 가시면 꼭 탄소 중립에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게 이 탄소 중립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 이 사업이 정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즐겁자고 마음의 위안을 갖기 위한 사업인지 분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를 덜 버리는 일,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는 일, 혹은 물을 아껴 쓰는 일, 이런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환경 보호 활동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잼버리처럼 갯벌의 이런 가치를 보존하는 일들, 같은 일들도 환경 보호의 활동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안 쓰는 일이죠. 상식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환경의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이냐 이런 건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유창고스멘트를 들으셨겠지만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실제로 실천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으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는 기후위기에 탄소 중립이 어떻게 기여할 거냐. 우리가 바라보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어떤 미래상을 맞이하면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게 됐던 것은 이제 녹색연합에서 제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난 해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했던 것이 한 2007년, 2008년부터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가 자치분권이잖아요. 자치분권은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게 사실 자치분권이잖아요. 에너지는 다른 나라로부터 저쪽에 멀리 있는 유럽은 아니죠. 호주, 미국, 러시아와 같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석탄과 석유가 생산되는 나라로부터 가져다가 우리나라가 그 계획을 해가지고 국가의 에너지 계획을 해서 얼마치 사올 것인가,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산업은 얼마를 쓰고 가정은 얼마를 쓸 것인가를 국가가 정하거든요. 이게 국가의 에너지 계획이에요. 탄소 중립 계획 역시도 국가의 탄소 중립 계획이 있고 이 국가의 탄소 중립 계획에 맞춰서 산업에게 부담을 지을 거,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 전기요금을 얼마를 정할 거 이런 거 다 같이 국가가 정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지역마다
근데 에너지 중에서도 전기는 국가가 다 정해요. 근데 가스요금, 수도요금, 폐기물 요금은 지자체가 정해요. 지방정부에 관할되어 있는 각각의 공급 회사들이 정하죠. 약간 자율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이게 약간의 이제 그 공공성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원이 똑같은 것이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가스 가격을 약간 자유를 한다 할지라도 가스를 얼마 사올 것인지 가스 공사가 결정하고요. 석유를 얼마나 사올 것인지 공사가 결정하고 석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석탄 공사가 결정해서 국가의 법 안에 석탄 공급에 관한 법률, 석유 공급에 관한 법률,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관한 법률이 각각 있고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되죠. 근데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주장하기를 이것은 시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왜냐면 전기 쓰고 난방 쓰고 또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동하는 교통수단 쓰고 자동차 타고 이런 건 다 시민들의 삶의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공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 혹은 잃게 되는 피해 이런 것들은 지역의 형평에도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지역이 참여해야 된다. 그 지역이 이 득과 실을 따져서 실제로 지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지역이 의견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 전환 검증 네트워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제 앞에 서론이 약간 길어지긴 하지만 왜 자치분권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가 삼척에 갔었어요. 지금 삼척에서 무슨 일이 혹시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석탄발전소가 지어지죠. 삼척에 석탄발전소가 들어가기 전에 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원자력 발전소 계획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삼척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어요. 80년대에 들어가기로 해서 91년쯤인가 92년쯤인가 주민 투표를 했어요. 주민들이 우리는 삼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네에 나는 핵발전소 들어오는 거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 강력하게 싸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자체장이 위치시청서라고 하는 형식적인 걸 내긴 했지만 주민들의 어마어마한 반발로 주민 투표까지 가가지고 이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가 그렇게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3, 4년 있다가 다시 삼척이 다시 재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싸웠어요. 삼척에 핵발전소 반대하라. 그래서 삼척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백지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추진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다시 재추진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투표 또 했어요. 나 정말 싫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먼저 제일 첫 번째 핵발전소를 막아냈던 지자체장이 3선이 끝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3선 다 했어요. 그래서 새 지자체장이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새 지자체장이 홀랑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시청사를 내가지고 이제 다시 싸움이 있어서 또 주민들이 겁나 반대해가지고 그때도 백지화를 시켰거든요. 그때 삼척하고 영덕이 이제 엄청 싸움을 했는데 삼척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가장 높은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서 정부가 그럼 삼척의 지정고시를 처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삼척의 핵발전소 예정 지역에 지정고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탄발전소가 또 들어가잖아요. 삼척 주민들은 진짜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는 있는데 핵발전소 나갔더니 또 삼척발전소, 또 석탄발전소 들어오고 계속 거기 가스발전소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지역 주민들의 예전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어져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일부 지역 주민이 신청을 내서 문제고 결국은 이것은 삼척이 필요로 해서 핵발전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삼척이 필요로 해서 석탄발전소 짓는 게 아니고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삼척에서 만들어서 경기도에 보내려고 삼척에서 만들어서 강원도에 보내려고 사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자급할 수 있다면, 서울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서울이 해결할 수 있다면,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은 삼척에 석탄 발전 없어도 돼요. 거기에 핵발전소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느 지역은 생산하고 어느 지역은 소비만 하고 이러면서 어느 지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당진이나 보령 같은 경우 석탄 발전소가 10개나 있거든요. 거기는 주민들은 내가 쓰는 전기도 아닌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니네 의견 필요 없고 이거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국가적으로 산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교통이 있고 어떤 우리나라 조그만 동네에 이제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규율을 다 하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것은 더 필요한데도 못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는데도 과잉되기 때문에 국가의 조율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이 적어도 무슨 손해를 보고 있고 어떤 이익을 보게 될 거고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는 지역사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적어도. 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치분권 하시는 분들, 앞으로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기후가 심각해지고 탄소 중립이 진행이 되면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쓰지 않는다는 것, 산사태와 폭염과 폭우가 닥친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굉장한 변화를 만들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 지역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어떤 지역은 피해를 보고 어떤 지역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자치분권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의 일이니까, 중앙정부의 일이니까, 혹은 미국의 일이니까, 유럽의 일이니까,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손 놓는 순간 그 지역에 닥쳐올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요즘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름과 가을에는 강의를 안 하는데 자치국커는 강의를 수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이 닥쳐왔는데 그 재난의 상황들은 점점 국지적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태풍이 와도 넓게 오고요. 이렇게 폭우가 와도 넓게 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상재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국지적으로 점점 변동성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청이 맨날 뭐 얘기할 때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콜처럼 집중해서 확 쏟아져서 기반을 확 무너뜨리는 상태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후의 변화 또 은평구 안에서도 동마다 다 다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따로따로 있어요. 각 동의 온도의 변화, 각 동의 열대야 일수, 각 동의 폭염일수가 다 다르게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후의 재난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닥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후의 재난은 직접적인 재산의 피해, 생명의 피해로 오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위기에 왜 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미국과 유럽이 왜 어디 앞장서고 있느냐? 라고 하면 미국의 기후위기 앞장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왜 더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으냐? 거기는 이 기후 재난에 대한 비용을 목숨으로 지불하고 있는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넘어서 목숨으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가 앞장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 기상재해 발생 건수도 많아지지만 이것이 바로 난민으로 바로 생명의 위협으로 오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예 온열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기상가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2,000명의 온열질환자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기상 이변에 따라서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더 빈도수가 높아질 것이냐, 얼마나 더 폭염이 강도가 심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IPCC라고 하는 국제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퀴즈로 가져왔어요. 초성 퀴즈입니다. 경제, 산업과 사회 활동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씁니다. 어떤 에너지를 쓰냐?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쓰는 이 에너지가 이거를 배출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쓰고 있을까요? 지읒지읒? 전기, 딩동댕. 니은, 니은, 비읍? 니은, 니은, 비읍. 네, 그럼 니은, 비읍 되겠죠. 네. 일단 난방은 맞아요. 앞에 글자는 뭘까요? 냉난방, 딩동댕. 난방과 냉방은 같은 겁니다. 네. 비읍, 티읕, 시읒. 비읍, 티읕. 두 글자. 시읒, 두 글자. 교통, 딩동댕. 수송, 딩. 교통과 수송. 지읒, 피읒, 시읒. 우리가 전기를 써요. 냉방과 난방을 하죠. 그리고 교통을 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나라 안에서? 꼭 도시 아니어도. 이거는 경제산업입니다. 경제산업. 네. 네? 생산, 딩동댕. 무슨 생산? 공장에서? 딩동댕. 맞습니다. 제품 생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제품을 생산할 때, 그렇죠. 니은, 이응, 시옷, 시옷. 지금 다 책상 위에 옥수수가 있죠? 니은, 이응. 농업, 딩동댕. 쭉 딩동댕. 농업과 축사의 과정에 전기를 만들 때, 냉방과 난방을 할 때, 교통을 이용할 때,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농업의 축산의 과정에서 무엇이 쓰여진다고요? 시읒티귿, 시읒티귿, 시읒이응, 시읒이응, 시읒. 나만 그. 딩동댕.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쓰여집니다. 석탄으로,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들고, 석탄과 천연가스로 우리가 냉방과 난방을 하죠. 석유로 자동차를 타고요. 제품의 공장에서도 당연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합니다. 농업축산도 석탄, 석유 없이 농업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뭘 배출한다고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죠. 공기 중에 온실가스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공기층에서 머무르면서 온실 효과를 만들고 그것이 온도 상승을 만들면 지구 온난화를 만듭니다. 지구 온난화가 뭘 만든다고요? 기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기를 쓸 것이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없는 전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없는 냉방과 난방,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없는 교통과 수송,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없는 산업과 제품 생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없는 농업. 이 바로 탄소중립의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제가 여기서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석탄 없이 전기만 돼? 어떻게 석유 없이 자동차 타? 어떻게 가스 없이 난방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온실 효과인 거고,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데, 이제 거의 지구 가열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은 다 이산화탄소, 메탄으로, 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대요. 윤석열 정부도 하겠다고 했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없는 가스, 전기와 냉난방, 제품 생산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년 동안의 모든 감축을 이루어낼 거지만, 저희가 표현하고 있어요. 할 거지만, 그래도 여튼 발표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 약속을 했고,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후퇴금지 법에 의해서, 후퇴금지 원칙에 의해서 다음 대통령은 이 원칙을 후퇴시킬 수 없어요. 무조건 이것보다 점점 더 강화된 약속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 후퇴금지의 규칙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걸 후퇴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고, 이 내용은 뭐냐? 결국은 석탄과 가스 없는 전기여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냉방과 난방에 가스가 없어야 되니까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완전 고단열 건물. 그리고 산업에서의 원료의 전환. 그리고 농업축산에서의 저탄소 농법과 석유 없는 어떤 친환경 농법의 확 폐기물의 감축, 일회용품의 증가,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이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도시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나라의 석유와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가 2,400만 대가 있어요. 화물차 포함해서, 자가용과 화물차 포함해서 택시까지 2050년까지 한 대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100%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주유소는 휘발유를 팔 수 없어요. 경유를 팔 수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일 거냐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받는 전기의 40%는 석탄이고 30%는 천연가스입니다. 이 70%가 되는 것이 적어도 2030년, 석탄 40%는 2030년까지 가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포함해서 2050년까지 다 하나도 남으면 요즘 천연가스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20년도 못 쓰게 돼요. 천연가스를 발전소를 짓고 있는. 난방. 우리가 가스로 다 난방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다 가스로 난방하는데 가스를 쓰면 안 됩니다. 가스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요. 다른 방식의 난방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유럽의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가스배관 연결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었고 아예 가스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찾고 있어요. 뉴욕도 가스 레인지 조리용 가스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 것까지 다 빼라고 나눴지만 그렇지만 차츰 규칙을 줘서 기존 것도 다 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러면 우리 동네는 내연기관 자동차 몇 대 있어? 전기차 충전소 몇 군데 있지? 우리 동네에는 보일러 쓰는 사람이 얼마나 돼? 보일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그럼 난방은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쓰는 전기량은 얼마야? 이걸 대체하려면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준비해야 된다. 누가 할 것인가? 누가 돈을 낼 것인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50% 감축하라고 이야기해요. 2050년 100% 당연히 해야 돼요. 시민단체는 이거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대의 청년 기후행동에서는 2030년까지 70%는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없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죠. 이 시점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먹고 살려면? 빨리 자전거 프로 하나 만들고, 태양광 설비 자격증을 따가지고 태양광 시공을 하던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여튼, 이게 지역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 근데 이게, 진짜 저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약속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정부의 약속이 있는데 다 지켜진 것도 아닌데 정말 저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새로 짓는 건물, 제가 뒤에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이어야만 전기차가 나고 자동차를 공공기관의 자동차를 살 때는 전기차가 아니면 못 사. 서울은 이제 내연기관차 서울 시내 못 돌아다니게 도로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구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애플과 구글과 같은 글로벌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물건을 판매를 못해요. 납품을 못해서 해외 사업장을 이전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자기의 그런 대가를
그동안 썼던 사상연구에 썼던 대가를 목숨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닥쳐.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거야. 집, 난방, 전기요금, 자동차 교통, 가전제품, 농촌의 생활과 농업, 식품의 생산, 소비의 방식, 도로와 공원, 산과 숲, 경제와 무역까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다 관장하고 기후위기가 탄소 중립은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에너지를 관장했는데 이제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상황에 닥쳤어요.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들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22년 3월에 시행령이 발효가 됐고요. 이 법에 따라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올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용역이 나올 거예요. 지역의 온실가스가 어디서 배출되고 있고 어떻게 흡수될 것인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통계도 있을 거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협동조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주민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탄소중립을 책임질 공무원은 누구 설정할 것인지 등한 이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구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은평구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평구도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이 지정이 됐고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협동조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예산을 쓸 때 선지 예산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예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평에 있는 모든 사업 예산은 이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인지, 비축하는 사업인지를 온실가스 인지 예산을 써야 됩니다.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같이 다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 예산은 좀 적게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예산만 확인하고 있지만 이 법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감축 예산인지 아니면 배출 예산인지 확인해야 되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거 발의가 된 거예요.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2017년쯤에 전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후퇴금지와 이걸 발표할 때 우리들끼리 서울 시민들한테만 모아놓고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C40라고 하는 세계 도시 포럼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비전을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비전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국가보다 좀 더 앞에 가 있지 않거든요. 다 2030년까지 40%, 서울시가 딱 40%만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2030년 40% 감축, 2040년까지 7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서울시가 약속했고요. 이걸로 그러면 뭘 하기로 했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20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자동차를 탈 때 무조건 전기차만 탔습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저기 아랫동네에 가가지고, 이런 법이 생겼다. 이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 보급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생겨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은 이제 내년부터인가, 전기차만 구매해야 되거든요. 공공기관과 의회 모든 데는. 휘발유차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는 내년에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올해 사기로 했답니다. 휘발유차를.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어쨌든 서울시는 2020년부터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친환경차를 구매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주차장도 점점 이제 환경 친화 자동차 전용 구역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놓고 보면은 자동차만 수석만 놓고 보면
수송에는 이제 시내버스 주차할 때는 무조건 전기 수소버스로만 주차해야 되고요. 이제 가스버스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의무금을 계속 되고 있고 2025년부터 계속 되고 있고 여기 2030년부터는 택시 교체하면 전기차로 구매를 해야만 하게 택시 회사에 아예 법적인 의무를 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예 자동차 등록을 받지 못해요. 이건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등록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갖고 중고차 팔고 그러면 등록을 못하겠죠. 게다가 이제 2035년부터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이 지금 남산 있는 데가 녹색교통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휘발유차, 경유차 못 들어가요. 전기차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대문 안으로 다 넓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권역, 강남 권역, 세 군데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는 휘발유차 못 들어가요. 경유차 못 들어가요. 2035년.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 교차가 실시. 지금은 노후 경유차 5등급에 못 들어오거든요. 서울 사대문 안으로. 그것과 그래서 들어오면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가태료가 들어가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돼서 모든 휘발유차 경유차는 서울을 못 다니게 돼요.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놓고 보면요. 건물은 먼저 그 건물이 이미 썼던 이미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이 배출할 수 없어진 큰 건물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라는 거. 공공건물부터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가 됐고 그리고 2024년부터 이제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 건물로 실습해야만 큰 건물 같은 경우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들어야만 실습 허가가 납니다.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이제 태양광 5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3천만 구로 나무 심기를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서울시 이런 정보들 담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들어갔더니 3천만 그루 나무를 다 심었더라고요. 다 완료가 됐어요. 어디 심었지? 나 별로 나무가 늘어난 걸 모르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트리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들어가 봤거든요. 98%의 나무가 키 작은 무릎 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울타리 나무가 98%. 2%가 키 큰 가로였어요. 이게 3천만 그루가 이런 거였어요. 약간 배신감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규칙상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지만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는 이거보다 좀 더 강화된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튼 나무는 심었고 그 나무는 자랄 거고 자동차는 못 다니게 될 거고 자동차 등록을 금지시킬 거고 앞으로 내연기관 차들은 생산과 판매가 금지될 겁니다. 유럽은 2030년부터 생산 판매가 금지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이미 내연기관차를 2030년부터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는 내연기관차가 아니면 전기차겠죠. 아니면 수소차. 아니면 대중교통이겠죠. 그럼 전기차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은평구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공장 기본 조례가 작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 관련된 모든 영역과 분야를 다 포괄해서 기후위기 감축,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록 시행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전 부서가 다 자기가 진행하는 사업에 탄소중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치분권도 예외는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로 했고요. 은평구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적 참여를 근데 보장을 한 거지 민주적 참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민주적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는 여기가 지금 지역 활동가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관심이 기울였죠. 보장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해. 그러면 민주적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고 관심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은평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한다. 그러니까 달성이 됐고요. 은평구는 그러면 온실가스가 어디서 배출되고 있느냐? 라고 하면 건물이 72%, 건물의 난방과 냉방과 전기 사용으로 72%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자동차 하는 게 2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 건물 부분을 놓고 보면 가정이 42%, 상업이 23%, 공공이 8%, 폐기물은 4% 정도. 은평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건물이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다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중심 지역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가정에서 배출해요. 가정에 쓰는 전기, 가정에 쓰는 전기. 그래서 이 집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은평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평의 동별로 온실가스 분포도를 보면요. 진관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아요. 왜? 많이 사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집이 많으니까. 진관동이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그리고 불광동, 불광일지는 이렇게 배출량이 많아요. 여기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것이 여기 역천동이었고요. 역천동, 녹천동, 응암일동이 있습니다. 단계고요. 여기 불광일동, 부산동 이런 데는 별로 많이 안 사시나 봐요. 동별 현황을 놓고 보면은 은평의 동별 전기 소비량, 도시가스 이용량, 등록 차량 개수 이렇게 뜻하고 숫자로 가득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표고요. 어지러운. 보시면 자기 동을 한번 봐주세요. 자기 동. 어느 동? 살고 계시는데 어느 동이에요? 수색동. 수색동은 이만큼 배출하고. 수색동은 많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련 일동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고요. 자동차도 수색동은 약 3,000대 정도 있으니까 뭐 3,000대 전부터 강하냐 껌이죠. 만 대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12,000대보다는. 진관동 18,000대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3,000대를 다 바꾸려면 3,000대가 전기차 충전하려면 3,000대 충전할 충전소 몇 군데 있으면 될까요? 네? 3,000대가 상암 가서 다 해요? 집집마다 다. 음. 네. 불 났을 때 거기. 충전기가 불났어요? 자동차가 불났어요. 민원이 계속 올려달라고 지하주차장에 넣지 말고 지상에다 놔라.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3,000대가 되는 대형기관차를 이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기차 전환밖에 답이 없나? 여기서 질문이 나오면 저는 아주 건설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소유하지 않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저는 이제 킥보드는 잘 못하고 무서워서 자전거는 가끔 타는데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녀서. 덴마크 같은 데서 보면은 네발 자전거 되게 많이 타요. 네, 그래서 도로가 다 짐 실는 카고바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집집마다 카고바이크가 되게 다녀있거든요. 짐 싣고 아이 태울 수 있는 캐리어 달린 이런 자전거들이 일상에 다 쓰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3,000대가 되는 자동차를 전부 내연기관차가 없어진다는 이 가정 하나로 논의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다른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거냐? 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 우리가 그럼 주유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있는 카센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논의해야 되는 과제가 무슨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식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거기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일자리 알선할 거냐. 네. 그쵸. 우리의 삶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찬가지로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라 난방은 어떻게 할 거냐, 전기를 어떻게 놓고 할 거냐라고 하면 또 논의할 게 또 장난 아니에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럴 때 탄소 중립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 건물이 전부 모든 건물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건물은 그 건물이 알아서 자립해야 돼요. 전기, 가스, 냉난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해야 돼요. 전기만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난방도 재생에너지, 수송도 재생에너지. 교통 시스템 자체가 탄소제로여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려면 일부만 편리한, 일부만 불편한 이런 도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유아차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하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이 아니라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편해지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재생에너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100%를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예 냉방과 난방을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을 아예 안 해도 쾌적한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30년 이상 된 건물에 있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 가면 겨울에 거의 난방 안 해도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햇빛 맞으로.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도시의 구조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저는 이제 약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참여를 요청하시면서 불편을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우리가 동참해야 되면 이렇게 제안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얼마나 멋진 사회여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쾌적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석탄소를 가스 없이도 어떻게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상상력을 같이 모아주시고 그랬을 때 지금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텀블러를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을 1,000원 주고 사야 되면 그게 훨씬 더 불편하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 주차비를 굉장히 비싸게 매기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주차비 비싸니까 대신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불편해졌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다시 벗었지만요. 이런 것처럼 사회의 규칙,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실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지역 안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저는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행복하고 편안하고 약간 편리한 삶, 지금까지의 어떤 고민하지 않는 삶, 돈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삶의 결과로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는 훨씬 더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자연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거든요. 이 지속 가능한 삶은 누구나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살 권리는 최소한의 지속, 재난의 대책,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권리, 탄소제로 유통성을 선택할 권리, 쓰레기 없는 쇼핑을 할 권리, 미세먼지 없는 공기를 마실 권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권리가 있다는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지만 지금은 다 의무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재생에너지 써야 됩니다. 쓰레기 안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재생에너지를 쓰거나 쓰레기 없는 쇼핑을 할 건 우리의 권리를 증식해야 되는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순환을 촉진해야 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해야 되고 건물은 고효율 건물로 공급해야 되고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무다라고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탄소제로 교통 재생에너지는 각각 어떤 모습을 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고 제로에너지 건물은 어쨌든 얘기하자면 그 건물이 포함하는 전기 냉난방을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가장 적게 쓸 때, 어렸을 때 수첩에다가 이제 패치북에 그림 그리잖아요. 집 그림. 집. 뭐부터 그리고? 지붕. 벽 이렇게 그리죠. 바닥 이렇게 그리고 창문, 문 이렇게 그려요. 다섯 개. 지붕, 벽, 바닥, 창문, 문. 5가지 요소를 단열을 세게 하는 겁니다. 밖에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밖에 겨울철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걸 단열재를 촘촘하게 붙이는 거예요. 창문은 이중창, 삼중창, 문은 대문은 단열문, 고단열문, 벽체는 단열체, 위에 지붕에도 단열지붕, 바닥도 단열지붕. 이렇게 되게 보온병처럼 텀블러, 보온 잘 된 텀블러처럼 딱 집어싸요.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하냐? 환기는 열과 냉기는 그대로 놔두고 공기만 신선하게 바뀌는 열회소 환기 장치가 있어요. 얘를 24시간 틀어놓으면 냉방과 난방은 손실하지 않으면서 공기는 신선하게 바뀌어요. 열회소 환기 장치. 그리고 불 켜야 되죠. 조명. 냉방, 난방해야 되죠. 그러면 에어컨, 보일러 필요하죠. 거기에 수도꼭지 나와야 되니까 온수 틀어야 되죠. 이 5가지 요소를 조명, 열회소 환기 장치, 냉방과 난방, 온수 이 5가지 요소를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각 건물의 등급이 나옵니다. 이게 1등급집이냐, 2등급집이냐, 3등급집. 이런 식으로 건물의 등급을 매겨서 그 건물 등급 중에 1, 2 플러스 등급 이상 고등급으로 나와야지만 이제 허가가 나게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건물 리모델링도 옛날 집은 지붕에다가 단열재 넣고 벽에다 단열재 붙이고 바닥에 단열재 넣고 창문 바꾸고 문 바꾸고 거기다가 에어컨 바꾸고 보일러 바꾸고 태양광 단열 이렇게 하면 그 집이 이제 리모델링 집이 됩니다. 그럴 때 가난한 사람도 그런 집에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덥다고 죽거나 춥다고 죽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지금은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안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더워서 죽거나 추워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폭염과 한파와 어떤 이제 폭우가 오면 물 자체, 건물 자체가 잠겨서 건물이 더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이 기후에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원의 에너지 재래택이에요. 노원 에너지 재래택 가보시면 노원구 하계동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지어져서요. 2017년에 완공이 됐고 18년부터 10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저도 여기 살았었어요. 행복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졌고요. 여기에 가보면 여기가 이제 전시관이거든요. 여기 가보면 창문, 문, 벽체, 시공하는 과정, 틈새, 뭐 차양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만져보시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데는 에너지 기름택하도 있죠. 네.
거기 에너지 주진 센터는 이제 일반 상업 건물인데 집 샘플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여기서 가이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게 샘플 주택처럼 시범 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7층짜리 아파트 단지 3동, 단독주택 4집, 그리고 연립주택 1동으로 지어요. 그래서 각각의 연립주택으로 지었을 때, 단독주택으로 지었을 때, 아파트로 지었을 때 시스템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되어 있고요. 여기 태양광이 400kW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스 없이 지열로만 넣는다. 그 지열에, 네네, 지열로 냉방하고 난방하고 다 하고요. 온수도 지열로 하고요. 그 지열 돌리는 데에도 지열이 펌프라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기는 이 태양광으로 충전합니다. 대신에 자기 집에서 쓰는 취사, 컴퓨터, 조명과 같은 전기는 주민들이 직접, 그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로 돈을 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건물들을 이제 앞으로 다 지어지려고 하는 중이고, 이제는 그린 리모델링 센터가, 정부가 그린 리모델링 센터를 만들었고, 서울시도 그린 리모델링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 시민 협력과가 있었는데요. 시민 협력 같은 거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시민이, 그래서 시민 협력과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그린 리모델링과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팀, 민간건물 그린 리모델링 팀이 있어요. 저는 뭐 각각의 지자체장님의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부서 개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린 리모델링 팀이 생긴 것은 그 앞전에 어떤 과가 있었는지 보다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린 리모델링 과가 생긴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25개 자치를 통틀어서 서울시 통계를 봐도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70%를 넘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가 서울시의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절대 전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 과가 생긴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고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녹색 건축 로드맵에 따라서 이것은 신축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은평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그걸 논의하는 분들도 많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신축이 지어지는 거예요. 기존과 허물고. 이 녹색 건축 로드맵을 은평 구민들은 엄청 잘 알아야 돼요. 서울 안에서. 왜냐면 이거 재건축할 때 설계사무소 제대로 선정 못 해가지고 녹색 건축으로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못 하잖아요? 건축 허가도 반려될 수 있고요. 설계 다 변경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 실력이 떨어지는 팀을 고르면 실제로 나중에 완공하고 나서도 무용지물인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늬만 1등급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다른 건물에 비해서 현저히 건물 가치가 떨어지거나 나중에는 건물 매매할 때에도 이 부동산 정보에 에너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미 국가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 집에 사는 동안에도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 노원, 이제 약간 도봉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되게 활발한데, 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한 그 지역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의 녹색 건축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논의가 좀 있습니다.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녹색 건축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은 정부의 녹색 건축 로드맵보다 조금 더 먼저, 한 발 더 나아간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왜 서울 국가보다 기준이 더 강하냐라고 해가지고 건설회사인가 어디가 행정소송 걸었었어요. 몇 년 전에. 국가가 이런 로드맵 만들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만들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제 시비 걸어도 소용없이 녹색 건축을 갈 거예요. 여기 녹색 건축은 뭐냐?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넣고 재생에너지는 20에서 40% 미만으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100%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넣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기만 재생에너지 아니고요. 냉방, 난방, 온수,
조명과 환기까지 포함했을 때 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몇 퍼센트를 넣는지에 따라서 제로에너지 건물이 지정이 돼요. 지금은 무조건 법적으로는 20% 이상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 등급을 차츰차츰 높여가지고 5등급이었다가 4등급으로, 3등급으로 높여가겠다는 게 등급이 있습니다. 나중에 6등급까지 가게 됐어요. 유럽은 플러스 건물이라고까지.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 아니고 플러스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트렌드가 나와요. 이거 보세요. 여기 2024년이면 내년이에요. 서울시는 내년에 민간 분양,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기만 하면 5등급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웬만한 빌라까지 다 포함인 거죠. 그러니까. 25년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 30년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한 5집 정도 모여있는, 한 4집, 5집 정도 모여있는 조그만 4세대 주택도 무조건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치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변화. 이게 근데 녹색 건축, 지금은 신축에만 규정이 되지만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기존 건물에 대한 강제 리모델링조차도 됩니다. 거기 이제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큰 건물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점검 받고 전년 대비해서 줄이지 않으면 과태료 매긴 방식으로 지금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도시 집중도 생겨납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이렇게 7등급부터 1 등급까지 있습니다. 가전제품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도 등급이 있고요. 이 국토부는 모든 건물을 등급을 매기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축 건물만 등급이 있거든요. 원래 한 2년 정도 된 건물만 있어요. 요즘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공고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등급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분양 공고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까지 전부 다 진단해가지고 이 등급을 다 매겨서 이 등급을 건축물 대장 안에 다 넣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건물들은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건물 단위로. 세대 단위는 아니고 건물 단위로 전기 얼마 쓰고 있고 난방 얼마 쓰고 있는지 검색하면 다 찾아요. 건물 에너지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는 56만 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진작에 모든 건물들이 전기를 얼마 쓰고 난방 얼마 쓰는지 각각 개별 건물 단위로 시스템을 붙여놨어요. 이거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보는 정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가 등급을 매길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정부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다 등급을 매겨요.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 때 그 등급을 매겨요.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정보 보잖아요. 거기 등급이 있었어요. 약간 정부가 간을 봐요. 정권에 따라서. 등급을 올렸다가 지웠어요. 올렸다가 지웠어요. 올려서 반발 있나, 호응 있나, 해서 보고, 이 정확한 숫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몇 달 지나서 다시 들어가면 없어졌어. 또 몇 달 지나서 보면 또 어디 보여.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범을 계속,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은평구는 그런데 전체 건물에 35년 이상 된 건물? 이거는 이제 동수니까요. 면적은 아니고. 이게 단독주택 중심이겠죠? 35년 이상 된 건물이 30%가 됩니다. 전체 건물. 30년 이상 된 것까지 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다 30년 넘었어요. 근데 10년 미만 떨어지는 것도 11% 정도 되고요. 요 포션,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역천동할 때도 발견했던 거지만 약간 비율이 비슷하죠.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지어요. 네. 일정 비율. 한 몇 퍼센트, 한 2, 3%씩 해서. 오래된 건물도 새로 지는 비율이.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은평이 서울이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급격하게 도시 팽창이 되고 건물들을 막 짓기 시작한 게 70년대였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 지어졌던 건물들이 한꺼번에 노후화되고 있어요. 그때 그리고 들어갔던 전기선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제 과부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시댁 갔더니 거기서 계속 방송 나오더라고요. 저녁 때. 주말에 저녁 때 건방으로. 에어컨 쓰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기선이 딱 들어온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집집마다 다 전기레인지 바꿨죠. 건조기 들어왔죠.
거기에다가 에어컨 용량 점점 커지죠? 전기 선이 딸리는 거예요,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경기도의 어떤 한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그 과부하 때문에 얘가 터졌어요. 2억 들었답니다. 변압기 바꾸는. 아파트는 큰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변압을 거쳐갖고 집집마다 세대로 전기가 돼요. 이 변압기가 터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옥상에 태양광 달고 에너지 전압 설정을 한 거죠. 불빛 캠페인도 하고. 거기는 안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래된 아파트는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태양광을 하는 게 아니라 변압기 용량을 충당하려고 태양광을 해요. 안 하면 터져서 장기성 충당금은 변압기 교체하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 있으면 그 압력을 분산시켜줘요.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은평구는 오래된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지만 옛날 건물을 밀면요 더 크게 져요. 그래서 연면적이 점점 늘어나요. 이러면 제로에너지 건물 5등급짜리 건물이 들어와도 옛날 오래된 7등급짜리 밀고 1등급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온실가스 분량이 늘어나요. 연면적 자체가 늘어나요. 이걸 어떻게 이 도시 팽창을 어떻게 막을 거가 중요하고요. 서울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래 한 5년 사이에 인구가 5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외곽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이쪽 인구가 확확 줄고 있거든요. 은평의 인구 추이는 오빠 지금 은평도 줄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데 건물 연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어떤 수요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서 이걸 어떻게 이 인구 축소에 대비한 건물의 취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역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마냥 부동산 호황기라고 막 지었다가 나중에 한 10년, 20년쯤 지난 다음에 완전히 정책이 됐어요. 2005년 대비해서 34% 증가. 은평의 건물 연면적이. 그린 리모델링을 100%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그린 리모델링 100% 한다는 얘기는 녹번동에 2,200개의 건물, 수색동에 1,500개의 건물, 진관동은 1,300개의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진관동은 아파트가 왔거든요.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요. 이 건물들이 공동주택, 진관동에 800개의 공동주택, 녹번동에 750개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1,000세대, 1인생활 310세. 이 건물들을 100% 리모델링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거 촉진하려면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부서가, 얼마큼의 협력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2050년까지 달성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녹번동 2,200개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2050년까지 하려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2,200개를 25개로 나눠보는 거죠, 25년으로. 1년에 몇 개. 1년, 100개는 100개? 조금 안 되거든요. 80개 정도? 녹번동 안에서만 한 80개의 건물이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매년. 그러면 동이라고 하는 동네 되게 조그맣잖아요. 공사판이 막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는 어떻게 할 거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사회 이런 변화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 상황. 영국 같은 경우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부동산 매매할 때 확인합니다. 부동산 업자가요,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에 집 내놓은 사람이 건물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잘 글씨가 작지만 마루는 어떻고 벽은 어떻고 창문은 어떻고 지붕은 어떤지 다 따져가지고 별이 3개인지 2개인지 다 등급을 내줍니다. 이 종합 등급이 A등급부터 G등급까지 딱 매겨져요. 그래서 여기 G등급을 받잖아요. 맨 아랫등급, 오래된 건물. 유럽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100년 된 집도 옛날에 잘 살았던 막 빅토리아 시대 건물 아직도 있거든요. 1900년대, 1800년대 건물. G등급 이렇게 받잖아요. 매매 금지.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 F등급까지 부동산 거래 금지고요. 부동산 그럼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쳐가지고 다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G등급 아니고 C등급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해야지 부동산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둘 다 똑같아요. 안 그러면 보장을 못 받아요. 그 공인중개사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걸 진단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진단하고, 그래서 거기 집수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안 사고 팔고 이사 안 다니실 거면 진단 안 받았어요. 재생에너지 100%.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유럽은 집을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100%로 간다는 것은 이제 지역 난방이랑 이제 연결해야 되고, 냉방, 난방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평의 전기요금. 은평 전기요금. 은평이 2021년에 냈던 전기요금 보이시나요? 은평 2021년 한 해 동안 전기 요금으로 낸 돈이 1,730억 이고요. 네. 여기 이거는 사실 신사 1동, 아니 신사 1동하고 2동하고 그 한전이 구별을 잘 못했어요. 신사 1, 2동 그냥 합칠 수 있는 게 얘가 이제 도시 경계를 얘가 행정동을 잘 몰라가지고 네. 신사 1, 2동 합쳐가지고 115억을 낸 거죠. 네. 불광 1동, 2동을 합쳐서 보시면 행정국을 잘 몰라서 한전이 경계가 잘, 이거 한전이 낸 통계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광 1동, 2동 합쳐서 보시면 돼요. 네. 300억, 350억을 불광 1, 2동이 됩니다. 불광동에는 산업이 있어요. 차량기지가 있어요. 이거는 주택만이 아니에요. 일반용 전기, 다른 산업용 전기 포함한 건데요. 불광동에는 수색동도 차량기지가 있는데 불광동에 산업단지가 있더라고요. 산업용 전기를 꽤 쓰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불광동에 핵심파크 있는 그 주변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전기가 상당히. 이걸 대체하려면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것보다 너무 작은 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충당하려면 이만큼의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6번동은 88,000kW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88,000kW라고 하면 3kW 태양광을 몇 개를 해야 돼요? 옥상에 한, 네, 2만 개 태양광을 옥상마다 설치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서울이 전력 자립도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당인리에 있는 외장압발전소까지 하면 10%도 채 안 돼요. 한 8% 돼요. 92%는 인천하고 충남에서 오는데요. 인천 주민들이 왜 우리가 전기 생산해서 서울 줘야 되냐. 지금 쓰레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충남 보령과 태안과 당진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는 자기가 필요한 전기의 3배를 생산해서 다 서울로 보낼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 석탄 먼지 기가 써야 되느냐. 우리 재생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생산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에 주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지금 정치권은 뭐라고 얘기하냐? 지역별 차등요금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하는 지역을 싸게 해주고 생산하지 않는 지역은 비싸게 내주겠다. 네, 아파트를 설계할 때 만드는 게 이거죠. 이게 법적인 의무가 이제 된 거죠. 20%. 네, 이거는 시범 사업이고, 이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미 공공건물부터 재생에너지를 20% 이상 넣어야만 건축 허가가 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30세대 이상도 내년부터는 다 건물 지을 때 재생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들이 쓰던 전기는 결국 또 대체해야 되잖아요. 신축 건물로 재생에너지 들어가더라도 그럼 기존 건물들의 재생에너지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되게 급하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평의 태양광 잠재량을 보면 실제로 은평이 태양광 할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꼼꼼하게 따져서 넣어보면 은평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증대량이 있습니다. 옥상 면적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응암역 봤나요? 응암역 광장에 태양광 있는 거 아세요? 네네. 솔라 아일랜드. 그런 것처럼 바닥에도 깔 수 있고, 벽에도 할 수 있고, 공공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보도블록으로도 할 수 있고. 태양광은 굉장히 아주 작은 손톱만한 것부터 어마어마한 큰 섬까지 규모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넣기로 마음 먹자고 따지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무기입니다. 그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은평의 전력 소비량이 2020년에 1416기가와트였는데 옥상에만 640,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옥상에 넣는 걸로만 3분의 1 정도 충당할 수 있고요. 육상이라고 하는 보통의 일반 그냥 나대지, 운동장, 주차장 같은 거 다 포함하면 필요로 하는 전기의 한 80% 정도는 실제 충당이 되는 90%. 그러면 10%는 어때요? 10% 어때요? 줄여야죠. 아껴 쓰고, 네. 그리고 효율 개선하면 형광등을 LED를 바꾸는 것처럼, 고효율 보일러가 보급되는 것처럼 아껴 써서 해결해야. 그랬을 때, 재생에너지 100%로 기업을 영위하겠다 약속하는 게 아리백인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거 치를 때 아리백 가지고 한판 붙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많은 용어들은 다 윤석열 후보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리백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아리백을 약속한 게 기업들, 공공기관들도 다 아리백을 약속해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발전에 불 떨어지는 건 삼성과 LG,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발전에 불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사례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다른 자치단체의 연구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과 LG가 경기도에 대규모 공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LG에도 구글에도 납품하고 애플에도 납품하고 BMW에도 납품하거든요. 근데 그 BMW 이런 데 애플 같은 데는 자기네 직접 공장 말고 부품 회사까지 다 재생에너지 100% 요구하고 있어요. 증명을 해라. 안 그러면 안 사겠다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삼성은 공장 이렇게 있으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칩이 이렇게 쭉 생산 라인 있잖아요. 애플용 생산 라인은 100% 재생에너지. 이렇게 하고 다는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다 합쳐서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를 못 돌려요. 삼성 반도체 공장 전기 수량 너무 많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너무나 하찮아가지고 너무 하찮게 양이 작아서 삼성 공장 하나를 못 돌리거든요. 근데 삼성 공장을 못 돌리는데 SK 공장 돌리겠어요? LG 디스플레이를 돌리겠어요? 그래서 아주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제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에다가 재생에너지 늘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애플용 디스플레이만 이제 아이폰용 디스플레이만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리백 시민이 되려면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고 노후 대비로 카페 하시는 것처럼 태양광으로 가게를 차리실 수도 있고 협동조합 했을 때 하실 수도 있고 은평에는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도 기업에도 요구하지만 시민도 아리백을 하자라고 결심하시고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에 투자를 하시면 이제 아리백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에너지 소비자에서 이제 생산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덴마크를 갔었는데요. 덴마크에서 풍력발전소가 되게 많거든요. 네, 343이라고 하는 섬에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한 11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 있는 주민들은 바람이 불어서 풍력발전소가 돌아가지고 시끄러우면 너무 뛰어요. 왜냐면 저 한 바퀴 돌 때마다 돈이 얼마야? 이런 게. 이게 내 돈인 거예요. 원래 지금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역은 풍력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환경오염이 심하고. 남의 돈이면 싫어요. 내 돈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주민들, 농민들이 풍력발전 조그만 거
조금만 한 100메가 정도 되는 풍력 발전, 한 1메가 용량 정도 되는 풍력 발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한 12억 정도 들었대요. 그래서 12억에 풍력 발전기 하나 가지고 전기 팔아서 집 한 두 채 사고 자기네 잘 살았다고. 덴마크가 전기요금이 비싸거든요. 거기 탄소세가 붙어있기 때문에 탄소세가 전기에 확실하게 들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풍력으로 전기를 돌 때마다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십니다.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이 금지되면 전기에 탄소세가 붙을 거라서 앞으로 인상될 요인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태양광 소유자라면 전기요금 인상되는 게 반갑죠. 태양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게 고스란히 전개됐어요. 여기가 있다고. 그래서 생산자가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어떤 동지를 만드는 데, 지지자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차 없는 사람도 이제 편리한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BMW라고 하잖아요. 버스 매트 워킹. 요즘에는 개인용 이동수단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유차 같은 것들도 생기고 있는데, 자가용 없이 어떻게 편리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이제 관심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전체의 토지의 이용 용도를 보면 은평구 전체 면적 중에 20%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20%가 주차장이나 도로예요. 자동차로 인한 면적이 그 도시의 면적의 거의 한 20%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등록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의 생애 주기를 보면 90%는 서 있어요. 생애 동안 10%만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자동차가 게다가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이쪽 가고 하면서 자동차 한 대당 주차 면적을 2개씩만 차지해요. 공을 확보하려고 하죠. 게다가 실제로 우리 같은 서울 같은 도시에서 특히 더 자동차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2억씩 들어가요. 한 면 만드는데. 그 수많은 돈들이 여튼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없는 삶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이 충전소며 화재며 이 도시, 이 아파트 안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럴 때 아예 질문 다시 하는 거죠. 꼭 이 자동차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 이만큼 양이 우리에게 적당한 양인 거야?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전에는 대중교통이 이었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그랬다가 이명박 시장이 획기적으로 버스 경차로를 만들고 대중교통 중심의 인프라가 공급이 됐죠. 그 전에라도. 서울은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어서 아예 개인교통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거기에서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프레임을 계속 옮겨가면서 꾸준히 한 20년 동안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수성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꾸준히. 한 15% 정도 감소해요. 다른 자치구들도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거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평이 제일 먼저 시작한 아이맘 택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주고 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이용할 때 마을버스 승차권을 주는 제도로 수익을 해서 전통시장 5군데를 늘어났습니다. 무료 주차권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 승차권을 주는. 되게 호응이 돼요. 10,000원어치 사면 1,000원 승차권을 주는. 그러면 이 많은 자동차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희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50%는 전기차로 가고 50%는 없애자 라고 하는 걸로 제안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역촌동에 저희가 갔을 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안 쓰시고 세워주신다는 분이 30% 넘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타신다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짐 실을 때, 여행 갈 때, 어쩌다 아플 때. 그래서 비상용으로 놓고 있는 거지, 꼭 자동차가 매일매일 필요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람 패치라든지, 아니면 공유차라든지, 아니면 뭐, 셔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기꺼이 자동차를, 지금 있는 차 수량이 다하면 새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 아이 다 키우신 분, 이런 분들 계신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1, 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1, 2인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은 1, 2인 가구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여서 전체 가구의 60%가 1, 2인 가구인데 이 1인 가구도 점점 더 늘어나고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생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자동차 소유, 집 소유, 가전제품 소유에 대한 추이도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냥 알아서 우리는 자동차를 안 살 거니까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동네가 어떻게 이것을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동네 안에 나왔습니다. 생태, 이것도 토박즈인데요. 있어요. 네, 생태교통수단으로 전환하려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이게 파리예요. 파리에 지금 은평에도 이런 도로 엄청 많죠. 갓길에 쫙 주차장 되어 있는 무상 주차장. 파리 아예 이렇게 바꿨거든요. 저는 도로에 이렇게 거주지 우선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작년에 마을연구원 한 분이 그랬어요. 도로가 너무 얇아서 이렇게 차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차 한 대만 다녀도 되는데 도로가 너무 넓으니까 다 자동차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발상의 전환 같아요. 네. 주차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로가 너무 넓어서 다 차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네 안에 합의만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안전해져요. 자동차 도로 1차선은 자전거 도로로 기존 주차장을 녹지의 전환으로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를 전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프라를 갖춰야겠는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에너지와 마을이 만난다고 하면 각각의 주체들은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 종교시설은 학교는 협동조합은 슈퍼는 대형 빌딩들을 이러면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상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의 마을계획 안에 동의 비전 안에서 탄소 중립의 비전이 어떤 형식으로 구현될 것인지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비전도를 만들어보고 여기에 따라서 올해 할 일, 내년에 할 일, 내후년에 할 일. 이런 것들을 같이 세워보고 이것이 저는 탄소 중립 평마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만들고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평가하고 집행하고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런 로드맵을 동네마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오픈된 연구를 진행했던 거고 이제 올해 내년에 진행될 동단위의 탄소중립 사업은 이런 로드맵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교통 재생에너지에 연관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업들이 제안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역촌동, 지금은 역촌동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맨날 역촌동 팔고 다니는 거를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막 동네 가서 막 팔고 다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지난달 네, 목포시 의회에서 역촌동 사례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목포시 의회에서 저를 섭외하면서 바로 은평구청에 전화한 거예요. 역촌동 연구했다며 거기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은평구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역촌동 뭐 해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계속 전화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네. 은평구 환경과는 자기들이 낸 용역도 아닌데 질문을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활동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목표들이 약간 약간 이렇게 연구진의 의도가 반영되긴 했지만 이렇게 모든 건물을 고치겠다. 모든 옥상에는 태양광이 필요하다. 자가용 주행거리를 감축하겠다. 자원순환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아주 고향이 됐습니다. 기분이 되게 이런 식의 논의도 주민들이 발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저에게는 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랬을 때 비전도는 지수리 설명회, 동네 시공 박람회, 마을관리 협동조합, 한평녹지 가꾸기, 재생에너지 상담센터, 홍보관
녹색 교통에 대한 문화를 만드는 것, 탄소중립 문화를 만드는 것,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는 것, 리필 스테이션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계획들, 이 진행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걸로 잠재량을 저희가 뽑았을 때 어쨌든 행정이 도와주고 주민이 결심하면 할 수는 있다. 은평 같은 지역에서도 은평처럼 진짜 바늘 꽂을 땅도 없어 보이는 이런 서울 한복판도 가능은 하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 역발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이에요.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은 돈을 냈지만 태양광을 시공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매출이잖아요. 그게 지역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전기요금을 내서 호주나 러시아로 가는 돈이 굉장히 크고 은평 역촌도 100억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자동차를 타면서 휘발유를 써가지고 그 휘발유를 사우디아라비아 내는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연료비 절감돼요. 자동차 연료비 절감. 27억. 지금 1년에 27억. 2040년까지 83억. 2050년까지 1138억을 우리가 휘발유차, 석유값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석유로 자동차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 역촌동 안에서만 138억이라고 하는 석유 가격을 얻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농민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에는 다른 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 소유자와 농지 임차인 간의 것도 있고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고 밑에는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영농형 태양광을 열심히 보급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하신 분은 태양광이 자기의 기초 생활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 유기농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 말씀으로는 농민들한테 이걸로 돈이 되니까 땅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농사 안 접은 사람 말이거든요. 왜냐면 경운기 들어가지 않은 지역까지 손으로 다 농사를 지어서 정말로 길가에까지 콩을 심는 게 농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농사를 짓고 싶지 놀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농사를 놀릴 수밖에 없는 여건은 젊은 사람이 오지 않거나 땅을 임대할 수 없거나 라고 하는 이 농지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뭔가 그런 태양광을 할 때에도 그것에 대한 시세 차익, 땅의 용도의 전환을 위해 시세 차익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지 태양광이 문제인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30년이고요. 실제로는 냉장고, 자동차, 펠렛전보다 수명이 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은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태양광 재활용 필요하다고 해서 재활용 공장을 만들었는데 쓰레기가 안 나와요. 태양광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쓰레기가 안 나와서 재활용 공장이 되게 되죠. 일주일에 하루밖에 가져가요. 게다가 우리나라 자동차도 지금 해외에서 다 수출해서 가져가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태양광 패널, 중고 태양광 모두 삽니다. 회사가 창업 중입니다. 유럽에서 막 동남아에서 사고 싶은데 수명이 30년 수명 보증하거든요. 태양광 회사들이. 인버터도 25년 수명 보증해요.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안 돼가지고 중고가 안 나오고 있어요. 30년 지난다고 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리튬이온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시광산이라고 하잖아요. 안에 전자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는 온갖 희귀금속들은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자동차든 배터리든 누구나 다 필요하고 언제나 다 희귀합니다. 이럴 때에는 사실은 그 각각의 전자제품들이 제대로 회수되어서 안에 있는 부품들이 다시 재료들이 회수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새는 지금은 워낙 전기자동차도 보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터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럴 때 이 배터리, 얼마 안 나오는 배터리 회수해가지고 캠핑용 배터리로 다시 이제 쓰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건 이 내연기관차 2,400만 대를 다 전환할 수 있냐? 저는 그래서 자동차 축소와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는 만들어지는 순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운행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만큼 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신차로 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문화를 만들고 행정은 기반을 조성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은평구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이 지역의 문화가 되도록 그 탄소 중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이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 동 안에서의 활동들이 잘 펼쳐나가면서 탄소 중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정치적 행동,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다 우리 지역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참여도 필요하죠. 이것이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호주로 돈 내고 러시아로 돈 내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역사회의 경제로 가려면 지역 안에서 생산하는 어떤 조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단위의 실천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가장 지속 가능한 삶일 때 가장 쉬운 생활 방식이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코펜하겐에서 아예 95% 잡고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도, 연평에서도, 역촌동과 스택동과 진건동에서도 이루어지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